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아이에게 잘해주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노력들이 오히려 자녀를 힘들게 하고 가족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착한 부모가 되려는 마음이 때로는 독이 되고 가족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착한 부모의 함정을 넘어서 진짜 자녀와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부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길, 지금 함께 찾아가 보시죠. 첫 번째, 자녀에게 희생만 하지 마세요. 그래야 부모를 존중합니다. 혜진 씨는 결혼 후 줄곧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혜진 씨의 하루는 오롯이 자녀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만 잘 되면 돼. 엄마는 꿈 같은 거 필요 없어. 너희가 잘 자라는 게 내 꿈이야. 오랜 친구들과의 연락은 끊긴 지 오래였고, 좋아했던 독서와 산책 같은 취미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혜진 씨의 세계는 자녀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큰딸 유나가 대학에 입학한 후 어느 날 혜진 씨는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 입학 준비하면서 많이 바빴는데 너는 이제 적응 잘하고 있니? 유나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가 해야 할 일이잖아. 내가 고마워해야 할 일은 아니지 않아? 그 말을 들은 혜진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이게 당연한 거였나? 그제야 혜진 씨는 자신이 자녀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왔지만 정작 아이들은 그 희생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내가 조금 고생하면 아이가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이런 희생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무한하고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혜진 씨처럼 자녀를 위해 자신을 모두 포기하고 헌신하면 자녀는 부모의 노력을 감사하게 생각하기보다 부모를 항상 자신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부모 자신의 행복이 없어지면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 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멀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녀가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부모가 자신의 삶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에 있습니다. 혜진 씨가 유나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유나야, 엄마가 너 대학 준비를 도우면서도 많은 걸 배우고 성장했어. 엄마도 이제 좋아했던 일들을 다시 하나씩 해보려고 해. 이 말은 자녀에게 부모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는 부모를 단순히 희생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는 없다. 부모가 자신을 돌보고 사랑해야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으시죠? 하지만 여러분의 삶과 행복을 지키는 것이 자녀에게 더 큰 사랑임을 잊지 마세요. 부모가 자신의 행복을 존중하면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며 진정한 사랑을 배웁니다. 희생은 사랑의 필수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모습이 자녀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는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는 부모가 되세요. 그래야 단단해집니다. 영희 씨는
딸 민지의 말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엄마, 이번에 새로 나온 휴대폰 사줘. 다들 그걸 쓰는데 나만 없으면 왕따 당할지도 몰라. 며칠 전에도 민지는 쇼핑몰에서 원피스를 사달라며 떼를 썼습니다. 이게 없으면 나 진짜 아무것도 입을 게 없어.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글썽였죠. 그때도 민지의 울음소리에 마음이 약해져 결국 옷을 사줬던 영희 씨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민지야, 휴대폰은 아직 멀쩡하잖아. 새로 살 필요 없어. 엄마, 이건 단순한 물건 문제가 아니야. 나 진짜 친구들이랑 사이 멀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민지의 말을 들으며 영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 휴대폰이 네 친구를 붙잡아주는 게 아니야. 그건 네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렸어. 민지는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민지는 새 휴대폰 없이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희 씨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역시 내가 안 사준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었구나. 부모가 자녀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면 자녀는 쉽게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걸 잃어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욕구를 조절하는 능력과 부족한 환경에서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힘입니다. 자녀가 조르는 상황에서 부모가 계속 수용만 한다면 자녀는 원하면 다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냉혹한 현실과 부딪혔을 때 낙담하거나 불만만 많은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는 것은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모 스스로의 죄책감을 달래기 위한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 좋은 부모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런 마음은 결국 부모와 자녀 관계를 더 피로하게 만듭니다. 자녀는 부모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게 되고 부모는 자녀의 끝없는 요구에 지치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관계란 적당히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하는 것이다. 지나친 애정은 오히려 화가 된다. 부모의 단호한 태도는 자녀에게 인내와 책임감을 가르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더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자녀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녀가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큰 세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단호함은 자녀를 단단하게 키우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단호함이 없는 사랑은 방향 잃은 배와 같습니다. 사랑과 단호함이 함께할 때 아이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이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세요. 세 번째, 자녀의 감정을 지나치게 배려하지 마세요. 그래야 더 강해집니다. 영희 씨는 중학생 아들 승훈이와 늘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일이 많아 고민이었습니다. 특히 며칠 전 운동회에서 있었던 일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학교 운동회 날 승훈이가 이어달리기 선수로 출전했는데 영희 씨는 아들을 응원하기 위해 회사 일정을 조정하고 운동장에 갔습니다. 운동장에서 아들의 모습을 보니 뿌듯한 마음에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승훈아, 엄마 여기 있어. 열심히 뛰어. 파이팅! 하지만 승훈이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승훈이는 굳은 얼굴로 다가오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소리 질렀어? 친구들한테 완전 창피했단 말이야. 영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너 응원해주려고 간 거잖아. 친구들한테 창피할 일이 뭐가 있어? 엄마는 내 마음은 생각도 안 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날 저녁 승훈이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영희 씨는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너무 과했나? 승훈이 기분을 왜 미리 배려하지 못했을까? 그 뒤로 영희 씨는
아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눈치를 보며 말투를 조심하고 행동 하나하나를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노력할수록 승훈이는 더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말도 짧아지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지나치게 배려하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부모라면 아이의 마음을 다 이해해줘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감정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자녀는 그것을 활용하게 됩니다. 승훈이와 같은 아이들은 감정을 무기로 사용하며 내가 화내면 부모가 내 뜻대로 해줄 거야 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 결과 부모는 자녀의 감정에 지배당하는 관계가 형성되고 자녀는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거나 상황을 극복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부모와 자녀는 감정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자녀는 점점 더 요구가 많아지고 부모는 그 요구를 들어주며 자신이 더 지쳐감을 느끼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엄격함 속에 있고 진정한 가르침은 단호함에서 나온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의 감정을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이해하되 자녀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단호함은 자녀가 세상을 이해하고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배우게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을 때 때로는 자녀의 서운한 표정이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단호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담는 것입니다. 부모의 단호함은 자녀를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자랄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자녀의 모든 감정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단호함은 자녀가 세상을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 단호함이 곧 자녀에 대한 가장 깊은 사랑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은 최고의 부모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단호한 태도로 자녀를 더 강하게 키워주세요. 네 번째, 자녀를 대신해주지 마세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민정 씨는 고등학생 아들 재민이를 바라보며 요즘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전 재민이가 수행평가 과제를 끝내지 못해 제출 기한을 놓칠 위기에 처한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과제 진짜 어려워. 나 혼자선 도저히 못하겠어. 이거 제출 못하면 선생님한테 혼날 텐데 좀 도와주면 안 돼? 재민이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던 민정 씨는 결국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재민이가 대충 정리해 둔 자료를 고치고 문장을 다듬으며 밤늦게까지 과제를 마무리해 줬습니다. 이번엔 엄마가 도와줄게. 다음번엔 스스로 해보자.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재민이는 또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좀 도와줘. 엄마가 하면 더 잘 되잖아. 엄마만 믿는다? 민정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 해주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내가 이 아이를 망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민정 씨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본능적으로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특히 자녀가 실패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아이가 상처받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야지라는 마음이 앞서죠.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은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녀의 성장 기회를 빼앗는 일입니다. 재민이처럼 부모가 계속 문제를 해결해 주면 자녀는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자녀는 내가 힘들어도 부모가 다 해줄 거야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스스로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자녀는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도 해결하려는 의지를 잃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약한 어른으로 자랄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가 다음번엔 스스로 해봐라고 말해도 이미 자녀는 부모의 도움을 믿고 의존하는 패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부모가 조금 더 단호한 태도로 자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려워하는 상황을 보면 엄마도 도와주고 싶지만 네가 직접 해봐야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작은 힌트만 주고 해결의 주도권을 자녀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움을 견디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자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주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장기적으로는 자녀의 자립심과 책임감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실패의 경험과 그 실패를 극복하려는 노력입니다. 자녀에게는 스스로 부딪혀보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배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실패의 경험이 쌓일수록 자녀는 자신감을 얻고 더 단단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문제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도움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이 자녀를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는 순간 자녀는 성장의 기회를 잃고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 과정이 비록 쉽지 않아도 그 사랑은 결국 자녀의 마음과 삶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5번째, 자녀를 비판하지 않는 부모가 되지 마세요. 그래야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민경 씨는 고등학생 딸 수진이를 보며 요즘 걱정이 많았습니다. 최근 수진이가 늦은 밤까지 핸드폰만 붙들고 공부는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경 씨는 매번 스스로를 설득하며 넘어가곤 했습니다. 다 컸으니 알아서 하겠지. 내가 뭐라고 하면 싫어할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수진이의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가 요즘 과제를 자주 미루고 수업 중에도 핸드폰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경 씨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나? 아니야.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 텐데 괜히 건드리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민경 씨는 조심스럽게 수진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선생님이 너 요즘 과제를 자주 미룬다고 하시더라. 혹시 힘든 일 있어? 아, 엄마 또 그 얘기야? 내가 알아서 할게. 좀 내버려둬. 수진이는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민경 씨는 대화를 포기했습니다. 역시 내가 괜히 말했어.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수진이는 점점 학업에서 멀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민경 씨는 점점 더 불안했지만 수진이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수진이는 시험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비판하면 관계가 나빠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아이가 싫어하면 어쩌지? 아이도 스트레스 받을 텐데 내가 굳이 건드려서 뭐 하겠어? 하지만 부모의 침묵은 사랑이 아니라 방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자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래도 괜찮나 보다. 문제가 아니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하겠지. 결국 자녀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놓치고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며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난과 비판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비난은 자녀를 깎아내리는 말이고 비판은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수진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진아, 요즘 과제를 자주 미루는 일이 많아 보여서 걱정돼. 혹시 네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엄마가 같이 방법을 찾아볼게.
이 말은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에서 비난이 아닌 사랑과 관심을 느끼고 스스로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큰 화로 이어진다. 비판은 상처가 아니라 배움의 시작이다. 부모가 비판을 통해 자녀에게 가르침을 줄 때 그 비판은 자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은 자녀를 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침묵은 자녀에게 괜찮다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적절히 비판하고 바로 잡아줄 때 자녀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판은 상처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자녀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비판이 자녀에게 새로운 성장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용기와 사랑을 담아 자녀가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따뜻한 조언을 해주세요. 그 비판이 결국 자녀를 바르게 세우고 단단하게 키울 것입니다. 6번째, 자녀를 지나치게 감싸지 마세요. 그래야 책임감을 배웁니다. 윤희 씨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 민준이가 친구들과 다퉜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학교로 향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준이가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언성을 높이며 다투더니 결국 한 친구를 밀쳤습니다. 그 친구가 넘어지면서 팔에 약간의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윤희 씨는 선생님의 말을 듣자마자 민준이를 감싸고 말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요? 이 아이가 얼마나 착한데요. 그 친구가 먼저 민준이를 괴롭힌 건 아니에요? 선생님은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민준이가 억울한 점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친구를 밀친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부모님께서 민준이와 이 부분을 잘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윤희 씨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야. 아마 친구들이 민준이를 너무 몰아붙였겠지. 집에 돌아온 윤희 씨는 민준이에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네 편이야.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다 말해봐. 민준이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나한테 패스를 안 해서 열받아서 그랬어. 윤희 씨는 순간 민준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래도 네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니? 엄마는 네가 절대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란 걸 알아. 라고 말하며 위로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는 또다시 친구들과의 갈등으로 선생님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윤희 씨는 민준이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리 애가 절대 그런 애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본능적으로 보호막이 되어주려 합니다. 내 아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진 않았을까? 아이가 상처받으면 어쩌지? 하지만 자녀를 지나치게 감싸는 행동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내 잘못은 없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윤희 씨처럼 부모가 자녀를 변호하기만 하면 자녀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녀는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피하지 못하는 어른으로 자랄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돌아보고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윤희 씨가 민준이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민준아, 네가 화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친구를 밀친 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야. 잘못은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지 않겠니? 이런 대화는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들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줍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잘못을 덮으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잘못을 낳는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을 감싸고 싶어지는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감싸는 사랑은 자녀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못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끄는 따뜻한 가르침입니다. 사랑은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잘못을 가르침으로 바꿀 수 있는 용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르침이 자녀에게 새로운 배움과 성장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더 단단하고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자라도록 단호한 사랑을 선택해 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착한 부모가 아닌 현명한 부모가 되는 길을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때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선택이 모두가 행복한 길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자녀와의 관계에서 비슷한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많은 부모님께 공감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은 함께 여행을 가봐야 진짜를 알 수 있다. 평소엔 참 괜찮아 보이던 사람이었는데 여행 한번 다녀오고 나니까 다시는 같이 안 가야겠다 싶었던 적 없으셨나요? 갈 땐 웃으면서 출발했는데 돌아올 땐 마음이 더 멀어진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여행은 그 사람의 가면을 벗겨내기 때문입니다. 평소엔 조심하던 말투, 감추던 성격, 참아오던 불만과 이기심이 낯선 환경, 피곤함, 그리고 예기치 못한 변수 앞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함께 해보면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굳이 오래 안 봐도 단번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여행을 가면 반드시 드러나는 나쁜 본성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10가지만 알고 있어도 그 사람이 함께 늙어가도 괜찮은 사람인지 아니면 멀리해야 할 사람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 있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 투정 많은 사람. 가장 피곤하고 가장 피해야 할 유형. 여행에서 제일 먼저 틀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입맛입니다. 처음엔 나는 입이 좀 예민해서 그래요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 그래 하고 이해해주죠.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밥이 조금 짜면 도대체 뭘 넣은 거야? 생선이 나오면 이 비린 건 누가 먹냐? 고깃집에 가면 고기도 퍽퍽하고 밥도 질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평가, 불평, 불만.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앞에서 조용히 잘 먹고 있는 내가 괜히 이상한 사람이 돼요. 맛있게 먹는 것도 눈치 보이고 어우 난 잘 먹는데 하는 말도 괜히 말실수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람의 투정이 내 입맛까지 앗아가고 분위기 전체를 불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건 단순한 입맛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은 감각적 완벽주의자에 해당합니다. 미국의 임상심리학자 린다 사파딘 박사에 따르면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서 불안을 느낄 때 그 불안감을
비난과 평가로 풀어낸다고 합니다. 여행이라는 환경은 변수가 많습니다. 원하는 식당이 닫았을 수도 있고, 현지 음식은 낯설고, 기온이나 피로도까지 평소와 다르죠. 이때 통제력을 잃은 사람은 불안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건 왜 이래? 진짜 별로다, 못 먹겠어. 이런 식으로 자신이 겪는 불편함을 입 밖으로 내뱉으며 다른 사람도 똑같이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감정 전이 또는 감정 착취라고 부릅니다. 자기 기분이 나쁘니까 너도 편하면 안 돼. 이게 그 사람의 숨겨진 본성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람의 무서운 점은 맞추기 어려운 입맛이 아니라 상대도 나처럼 불편해야 한다는 태도에 있습니다. 음식은 매번 바뀝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매번 문제를 찾습니다. 그래서 절대 맞출 수 없습니다. 여행 중 밥 먹는 시간이 왜 이토록 눈치 보이는 시간이 돼야 할까요? 입에 안 맞으면 조용히 물 한 잔 마시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굳이 꼭 끝까지 말로 표현해서 분위기를 찌푸립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 견딜 사람은 자신의 기분을 타인의 감정 위에 올려놓는 사람이다. 딱 이 사람입니다. 자신의 불만족을 기준 삼아 다른 사람의 편안함까지 방해하는 사람. 그 앞에서 같이 밥 먹는 나는 입맛을 잃고 마음도 잃습니다. 여행을 망치는 건 폭풍우도 아니고 교통체증도 아닙니다. 바로 이런 사람, 입맛 하나로 감정까지 조절하려 드는 사람입니다. 다음 여행부터는 꼭 기억하세요. 입맛은 다를 수 있어도 사람의 맛은 함께 있을 때 드러납니다. 함께 돌을 씹어 먹어도 마음이 편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당신 옆에 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약자에게 무례한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말도 잘하고 유쾌했고 분위기도 맞췄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이 바뀝니다. 여기 물 좀 줘. 이걸 음식이라고 준 거야? 아, 진짜 서비스 왜 이래? 식당 직원에게 반말. 호텔 프런트에선 짜증 섞인 말투. 관광지 가이드에게는 명령조. 같이 있을 땐 멀쩡하던 사람이 쏘아붙이고 반말하고 짜증 섞인 말투로 사람을 누릅니다. 그 순간 직감이 딱 오죠. 아, 이 사람은 약자 앞에서 달라지는구나. 이건요, 단순히 말투 나쁜 게 아닙니다. 본성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수직적 인간관계 지향성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무의식적으로 위냐, 아래냐를 먼저 따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데버러 그루언펠드 교수는 한 가지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는 당신은 팀장입니다. 다른 그룹에는 당신은 팀원입니다. 라고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 다음 전혀 관계없는 글쓰기 과제를 시켰어요.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팀장 역할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글쓰기에서 문장 수는 줄고 명령조 표현은 늘었고 반말이나 지시어가 자연스럽게 튀어나왔습니다. 단 몇 분 만에 내가 우위에 있다는 인식만으로 사람의 말투와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이게 뭘 뜻하냐고요? 평소 착한 사람도 자기보다 아래라고 느끼는 사람이 나타나면 무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행은 이런 관계의 위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환경입니다. 식당, 호텔, 택시, 가이드. 이런 순간에 그 사람의 위아래 따지는 본능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얕잡아 보는 자는 이미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맞습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려야만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려는 사람. 그게 진짜 작은 사람입니다. 혹시 여행 중 이런 사람과 함께한 적 있으신가요? 다정하게 웃던 사람이
직원에게 말할 때는 차갑고 거칩니다. 왜 나한텐 안 그러더니 저 사람 앞에선 저래? 이런 순간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 사람은 약한 존재를 무시하는 본능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결국 자기보다 만만한 사람한테만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만만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가까이 있는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은요, 자기보다 작아 보이는 사람에게 더 따뜻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보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길을 걷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이 누구를 우습게 보는지 한눈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걸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세 번째, 뭐만 생기면 남 탓부터 하는 사람. 여행 중에 이 사람이 있으면 피로가 2배입니다. 비행기 연착되면 여행사 탓, 숙소가 별로면 예약한 사람 탓, 밥이 입에 안 맞으면 같이 간 사람 탓, 길이 막히면 기사님한테 화내고 관광지 입장 못하면 왜 거기로 오자고 했냐며 말끝마다 탓. 처음엔 그냥 짜증 부리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이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남부터 탓하는 사람 이구나 싶어집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모든 상황이 내 탓 같고 내가 눈치 봐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는 본성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외적 통제 위치를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미국 심리학자 줄리안 로터가 만든 개념인데요. 쉽게 말해 내 인생의 결과는 다 남 탓, 운 탓, 환경 탓이라고 믿는 사고방식입니다. 이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돌아볼 용기와 성찰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가장 쉬운 방식. 넌 왜 그랬어? 그래서 내가 하지 말랬잖아. 당신이 알아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책임을 미룹니다. 이건 여행 중에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일상이든 관계든 위기든 항상 누군가에게 죄책감을 씌워야 자기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결국 무슨 상황이든 나만 괜히 위축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은 항상 피해자고 당신은 늘 뭔가 부족한 사람이 돼갑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 맞습니다. 남 탓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의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행 중 무슨 일만 생기면 그걸 왜 거기다 놨냐? 이 길 말고 다른 데로 갔어야지. 내가 그래서 말렸잖아. 이런 말 들으며 기분 상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건 그냥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태도가 당신에게 날아든 순간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방법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는 빠지고 당신만 곤란한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요. 여행의 분위기를 바꾸고 관계의 결을 바꿉니다. 책임을 함께 지는 사람, 문제 앞에서 우리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반대는요. 여행 한 번이면 절대 다시는 안 가고 싶은 사람 1순위입니다. 네 번째, 말없이 사라지는 사람. 혼자만 자유롭고 나머지는 모두 불안해진다. 다 같이 여행을 왔습니다. 휴게소에 잠깐 정차했는데 어라? 누가 안 보입니다. 시간은 지났고 출발 시간은 다가오는데 전화도 안 받고 말도 없이 사라진 사람 하나. 어디 갔는지 뭘 하는지 다들 그 사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나타난 그 사람 한마디 합니다. 나는 그냥 이것저것 둘러보고 싶어서요. 그 순간 느껴지는 감정.
뭔지 아십니까? 허탈감, 짜증, 피곤함, 그리고 묘한 배신감. 이건요, 단순히 자유로운 성향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 너희는 날 맞춰라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유형을 주의 이탈형, 자기중심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단 내에서 본인이 잠깐 빠져나가도 그로 인해 생기는 타인의 감정이나 불편함엔 무감각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좋으면 그만, 설마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이 마인드입니다. 이런 사람과 여행을 하면 같이 다닌다는 말의 의미가 바뀝니다. 실제로는 내가 계속 그 사람을 챙겨야 하고 신경 써야 하고 일정을 그 사람에게 맞춰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피곤한 건 이 사람은 자기가 누굴 불편하게 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지옥은 타인이 아니라 그 타인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나를 의식하지 않는 사람,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라고 착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지치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왜 혼자서 사라져? 어디 간 거야? 왜 말도 없이 움직여? 마음 졸이며 기다렸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당신은 여행을 즐기는 동반자에서 그 사람의 보호자 역할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여행은 함께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내가 자유롭고 싶다면 그 자유에 따른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합니다. 미리 말해주는 것, 시간을 지키는 것, 다른 사람의 발걸음을 고려하는 것. 그게 안 되는 사람이라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이기심입니다.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가세요. 같이 왔으면 같이 있는 시간을 지켜야죠. 혼자 사라지는 사람은 결국 관계에서도 조용히 사라질 사람입니다. 5번째, 사진을 강요하는 사람. 당신은 추억을 남기고 싶지만 그 사람은 인증을 남기고 싶다. 잠깐만요. 여기서 한 장만 더. 그거 아니죠. 그렇게 찍으면 못 써요. 아, 진짜 왜 이렇게 못 찍어요? 다시 해요. 분명 여행을 왔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카메라맨이 되고 피사체가 되고 연출자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유형의 사람은 처음엔 기념으로 한 장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한 장은 1시간짜리 연출이 되고 한 장소는 15가지 포즈로 바뀌고 당신은 어느새 배경에 불과한 존재가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진은 곧바로 SNS로 직행합니다. 해시태그 힐링타임, 해시태그 인생샷, 해시태그 함께여서 더 좋아. 그런 해시태그가 달리지만 정작 그 순간 당신은 카메라 앞에서 지쳐 있었습니다. 자기 연출 욕구가 높은 유형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SNS가 일상이 된 시대에는 자신의 삶을 무대화하는 습관이 강한 사람일수록 현실보다 화면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SNS 활동이 많은 사람일수록 현재의 경험보다 타인의 반응을 중심으로 행동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즉,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걸 누가 좋아요 눌러줄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같이 있는 사람의 기분이나 컨디션보다 어떻게 나왔는지, 사진이 예쁘게 찍혔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국 당신은 이 사람의 SNS 콘텐츠를 위한 도구가 됩니다. 기억이 아닌 기록, 감정이 아닌 연출. 진짜 여행은 사라지고 보여주기 위한 하루만 남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한 자는 누구와도 진실된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순간을 즐기기보다 순간을 포장하는 데만 집중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도 소품처럼 대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사진 좀 찍자는 말에 억지로 미소 짓고 원하지 않는 포즈를 취하고 몇 번씩 다시 찍으며 속으로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추억이 아닌 피로로 쌓이는 순간입니다. 함께 있는 사람의 감정보다 화면 속 결과물만 신경 쓰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연출용 도구일 수 있습니다. 진짜 좋은 사진은요, 억지로 찍은 한 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웃고 있는 그 순간에서 나옵니다. 여행에서까지 연출에 시달려야 한다면 그건 추억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6번째, 작은 돈에도 집착하는 사람. 돈이 아니라 마음을 깎아내린다. 여행에서 제일 애매하고 피곤한 순간 중 하나가 계산할 때입니다. 밥값, 간식값, 커피값, 기념품 배송비, 공동교통비, 이렇게 저렇게 나누다 보면 대충 맞춰도 되는 금액이 생깁니다. 그런데 꼭 한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나는 물 안 마셨어요. 이건 내가 안 먹었는데 왜 내 몫에 들어가요? 팁은 왜 또 내야 해요? 아까 냈잖아요. 심지어 500원, 1000원 단위까지 계산기 두드리며 따지는 사람. 처음엔 웃으면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나요? 슬슬 마음속 계산도 시작됩니다. 야, 내가 지난번에 커피 샀잖아. 아까 택시 내가 냈는데 그것도 안 셈쳤지? 결국 금액보다 더 큰 것이 깨집니다. 바로 사람 사이의 신뢰입니다. 이건 단순히 절약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결핍 경험이 만든 과도한 비용 통제. 어려운 시기를 오래 겪었거나 돈 문제로 불편한 경험이 많았던 사람은 소액 지출에도 예민해집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희소성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뇌가 언제 또 부족해질지 모른다는 경계 상태에 머물러 있어 작은 지출도 손실처럼 크게 느껴집니다. 둘째, 관계보다 계산을 앞세우는 교환적 사고방식.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교환관계의 지향형인 사람은 함께함보다는 내가 낸 만큼만, 받은 만큼만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여행이 늘 정확히 나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군가 대신 계산하고, 누군가는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누군가는 운전하고, 누군가는 예약을 맡습니다. 금액만 따지면 이런 보이지 않는 기여가 전부 사라집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기운이 빠지는 겁니다. 행동경제학에서도 비슷한 설명이 있습니다. 리처드 세일러의 멘털 어카운팅 개념처럼 사람들은 돈을 항목별로 다르게 느끼는데요. 작은 현금은 더 집착하면서 정작 큰 비용, 예를 들면 항공권, 숙박비에는 둔감해지는 모순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500원은 그렇게 따지면서 전날 프리미엄 객실 업그레이드는 아무렇지 않게 동의하는 웃픈 장면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이게 나쁜 본성으로까지 이어질까요? 작은 돈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손해보면 안 돼. 이 사고가 깊어지면 곧 내가 조금 더 냈다는 피해의식이 쌓이고 나중엔 사람 자체를 손익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거래처럼 식어갑니다. 여행 중 이런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그냥 다 내버리고 말죠. 대신 마음에 선을 긋습니다. 둘째, 똑같이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행은 순식간에 회계감사 여행으로 바뀝니다. 공자의 말이 있습니다. 군자유어의 소인유어리. 군자는 의를 헤아리고 소인은 이익을 헤아린다. 함께한 시간을 의로 기억하느냐, 500원 차이로 기억하느냐, 그 차이가 사람의 품격을 가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계속 계산 빠지던 그 사람. 결국 다음 여행 명단에서 조용히 빠졌던 기억.
그때 깨달았을 겁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마음이 새는 게 더 아깝다는 걸요. 여행은 더치페이 계산서로 남는 게 아니라 같이 웃은 순간으로 남아야 합니다. 정 안 맞으면 미리 정산하고 이후엔 편하게 섞어 쓰는 방법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의 정확성이 아니라 관계의 온도입니다. 다음 여행에서 꼭 기억하세요. 돈을 나눌 줄 아는 사람보다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여기까지 함께 살펴본 여행에서 드러나는 6가지 나쁜 본성.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이 사람은 진짜 피해야겠다 싶은 얼굴 하나쯤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반대로 여행 중에 발견되는 좋은 본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는 여행에서 꼭 붙잡아야 할 좋은 사람의 신호들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다림에 예민하지 않은 사람.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풀립니다. 여행에서 흔히 생기는 일이죠. 10분만요. 하고 나갔는데 20분이 넘도록 안 와요. 휴게소에서 누가 늦고 기념품 가게에서 혼자 한참 있다가 나오고 사진 찍느라 시간 감각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시계를 보며 왜 이렇게 늦어요? 이제 좀 가자고요. 하며 짜증 섞인 말부터 꺼냅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여행은 여유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 한마디에 뻣뻣해졌던 분위기가 스르르 풀립니다. 이건요, 단순히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사회적 관용이라 부릅니다. 이는 단지 느긋함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불편보다 함께 있는 사람의 사정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기다림 앞에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상대가 늦은 이유보다 그 사람이 느꼈을 마음을 먼저 봅니다. 왜 늦었냐보다 혹시 급했나, 불편했나?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행의 목적이 함께 있는 시간이라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깐 늦는 게, 한 장소에 오래 머무는 게 여행의 맥을 끊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여행은 도착이 아니라 함께 걷는 방식에서 완성된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요, 여행의 목적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누구와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기다릴 때 속으론 짜증났지만 그 사람이 숨차게 달려오며 죄송해요 했을 때 그 미안한 눈빛에 마음이 누그러졌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럴 때 괜찮아요. 천천히 오세요. 이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여행을 사람답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시간보다 사람을 먼저 봅니다. 여행의 흐름보다 함께 있는 마음의 흐름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기다려준다는 건 그 사람의 늦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정과 감정을 함께 끌어안는 일입니다. 다음 여행에서 누군가 조용히 기다려주는 그 순간, 그 사람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서도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일 겁니다. 두 번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게 챙기는 사람. 그 사람은 조용히 사람을 살핍니다. 다 같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소리 크고 활발한 사람들은 앞장서고 사진도 찍고 웃음소리도 넘쳐나죠. 그런데 뒤쪽에서 말없이 걷는 사람, 숙소에선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는 사람, 체력이 떨어져 걷는 속도가 느린 사람. 이런 사람은 눈에 잘 안 띕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놓치지 않고 봅니다. 조용히 옆에서 걷고 먼저 말을 걸고 괜찮으세요? 물 좀 드실래요? 하는 한마디를 건넵니다.
그 사람은 누구도 여행에서 혼자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이건요, 성격이 착한 게 아니라 관계의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관계적 민감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단순한 배려심을 넘어서 지금 이 모임 안에서 누가 가장 소외되고 있는지를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스티븐 프레이저 박사는 말합니다. 관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은 가장 조용한 사람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다. 실제로 이런 사람은 눈치가 빠른 게 아니라 마음의 촉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무리에서 튀려 하지 않고 누구 하나 뒤처지지 않게 속도를 낮추고 시선을 낮추고 말의 높낮이를 맞춥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다들 앞만 보고 걸을 때 뒤를 돌아봐주는 사람, 피곤할까봐 자리를 바꿔주는 사람, 조용히 어깨에 손 올려주는 사람. 그게 큰 행동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 따뜻함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것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보여주기 위해 챙기지 않습니다. 사진 찍기 위해, SNS 올리기 위해, 칭찬 듣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함께 여행 왔으니 함께 가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공자도 말했습니다. 어진 사람은 함께 있는 모든 이에게 따뜻하게 한다. 내가 받았던 배려는 조용히 다음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인이다. 진짜 좋은 사람은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뒤처진 사람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다음 여행에서 모두가 편하다고 느낄 수 있었던 그 순간이 있었다면 아마 그 안에는 말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준 그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요, 여행뿐 아니라 당신의 인생에도 꼭 함께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세 번째, 작은 예의를 잊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관계에서 절대 따뜻함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행지에 도착했을 때 짐을 들어준 기사님에게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는 사람. 식당에서 서빙해준 직원에게 수고 많으셨어요 말해주는 사람. 가이드 설명이 끝났을 때 조용히 박수 한 번 보내주는 사람. 사람들은 그걸 대단하게 보지 않지만 그게 그 사람의 깊이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예의를 잘 챙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행처럼 낯설고 피곤한 환경에서는 그 작은 인사 한마디, 감사의 표현 한 줄이 무심코 빠져나가 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수고를 놓치지 않고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요, 마음의 중심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상호 존중 기반의 정서지능 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상대방의 수고와 존재를 인식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작은 감사 표현조차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은 관계를 힘으로 보지 않고 존재의 가치로 바라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행 중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다들 내리기 바쁠 때 조용히 운전기사님께 수고하셨어요 하고 고개 숙이는 사람. 가이드가 설명을 마쳤을 때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하고 미소 지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인의 기여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늘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예의는 도덕의 외피다. 예의를 잊은 사람은 도덕도 잃을 위험이 있다. 말투 하나, 눈빛 하나, 고개 끄덕임 하나. 그 안에 담긴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태도. 그게 결국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해줍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내 마음도 자연스럽게 정돈됩니다. 내가 놓친 것까지 대신 챙겨주는 것 같고 괜히 나도 따라 배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격이 분위기를 만드는 순간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힘 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같은 눈높이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여행에서 그런 사람을 보셨다면 꼭 곁에 두세요. 그 사람은 일상에서도 당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 여행이란 게 그렇죠. 계획대로만 흘러가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예보엔 맑음이었는데 비가 쏟아지고 맛집은 문을 닫았고 길은 막히고 시간은 어긋나고 그럴 때 누구는 표정이 굳고 누구는 짜증을 내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집에 있을 거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옆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비 오는 여행도 운치 있네요. 사진도 잘 나올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굳어있던 표정이 풀리고 기대는 무너졌지만 기분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건요, 단순한 낙천주의가 아닙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분을 선택할 줄 아는 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유연성이라고 부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 순간에 맞는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인 조지 보넌노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삶의 스트레스를 덜 받고 관계 유지 능력도 탁월하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안 되면 수용하고 기분까지 무너뜨리지 않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여행 중 계획이 틀어져서 실망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때 덕분에 이런 풍경도 보네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여행이죠. 이렇게 말해준 한 사람이 분위기를 살려준 기억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일정을 잘 짜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의 마음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물 자체보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인해 고통받는다. 문제가 생겨도 그 반응이 유연하면 고통이 아니라 경험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함께 있어도 좋은 사람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불안한 날씨도 여유가 되고 계획 틀어짐도 추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상황보다 관계를 먼저 보고 불만보다 분위기를 먼저 챙기니까요. 진짜 좋은 사람은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이 틀어졌을 때도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함께 있으면 내가 편해지는 사람. 그 사람은 여행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고 인생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갈등 상황에서 조용히 분위기를 풀어주는 사람. 여행길엔 예상 못한 충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늦고 누군가는 피곤하고 또 누군가는 입맛이 까다롭죠. 그런 순간 분위기가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다 같이 조용해지고 어색한 정적이 흐를 때 그때 조용히 입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쉬었다 갈까요? 이 카페 잠깐 들러도 좋겠네요. 오늘은 날씨가 우리한테 좀 특별하게 굴긴 하네요. 티나지 않게 말을 툭 던지지만 그 한마디에 무거웠던 공기가 스르르 풀립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사람을 감정 완충자라고 부릅니다. 타인의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하되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자신의 말과 태도로 집단의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리더십을 가지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모두가 따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내가 편하려고가 아니라 다 같이 편하자는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색해진 공기를 바꾸는 건 크게 웃기는 유머도 요란한 이벤트도 아닙니다. 그 한마디, 그 따뜻한 제안입니다. 함께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멀리 보는 사람. 여행뿐 아니라 인생에서도 곁에 두고 싶은 사람 아닐까요? 살다 보면요, 함께 있는 시간이 오히려 외롭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말없이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행은 그 사람의 본성이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억지로 포장하지 않아도 진짜 성격이 고스란히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와 여행을 가봤다는 건 그 사람과 인생을 조금 함께 걸어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떠올리셨나요? 혹시 그 사람이 지금 옆에 있나요? 그렇다면 그건 꽤 괜찮은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여행은 끝나도 그 여운은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과의 여행은 기억이 아니라 마음속 풍경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그 풍경 안에 작은 힌트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여행처럼 또 만나요.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